미국 실리콘밸리 최고의 반도체 투자 전문가가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년간 월가를 주름잡던 그가 모든 것을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거든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대만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이냐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한국을 몰랐던 것이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02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죠. 미국이 대만에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팔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곧바로 미국 기업들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체가 흔들렸어요. 그때 한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성의 이나노 수율이 60%를 돌파했고 SK 하이닉스의 HBM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죠. 미국 빅테크들이 하나둘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플도 엔비디아도 메타도요? 한국은 어떻게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 버린 걸까요? 그리고 이 미국 남자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반도체 투자 일을 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2살이 됐네요. 실리콘밸리에서 30년 넘게 일했으니 이 바닥에서는 꽤 알려진 편이죠. 한때는 인텔에서 수석 부사장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투자회사 파트너로 일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저를 냉철한 분석가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였어요. 제가 내린 투자 결정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여파로 회사에서 수천 명이 해고됐죠. 물론 제 책임만은 아니었지만 그때의 죄책감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안전한 투자만 고집해왔어요. 모험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향년 87이셨죠. 아버지도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셨습니다. 70년대부터 이 바닥에 계셨으니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이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어보니 편지와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동양인이었거든요. 편지를 읽어보니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90년대 삼성전자와 협력했을 때의 기록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과 인연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편지 한 통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보낸 감사 편지였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회사로 복귀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2025년 연말이었는데 투자위원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안건은 차세대 반도체 투자처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대만의 TSMC였어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70%를 넘기는 공룡기업이었으니까요. 모두가 당연히 대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회의 중에 경쟁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처드 웨인이라는 남자였어요. 우리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죠. 그가 TSMC와 독점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리처드는 대만 정계와 깊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너무 공격적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 엘리자베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요즘 뉴스 보셨냐고 물었어요. 대만 해협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죠. 반도체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만약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TSMC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 나라요.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CES 2026이 곧 열린다는 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였죠.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끌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CES 2026이 열리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에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업계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중국이 미국 기업 20여 곳에 제재를 가했어요. 선을 넘었다는 게 중국 측 입장이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TSMC 주가가 흔들렸고 대만 관련 투자 상품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비상이 걸렸어요. 긴급투자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우리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대만에 묶여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마이클, 당신이 대안을 찾아보라고요. 당신만큼 반도체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냐면서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대만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TSMC의 점유율이 70%가 넘는데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어요. 인텔은 아직 파운드리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않았고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때 한국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요. 시장 점유율은 TSMC에 한참 못 미쳤지만 최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나노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이미 세계 1위였습니다.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대부분이 SK하이닉스 제품이었거든요. 흥미로웠어요. 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90년대에 아버지가 도왔다는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 정도로 성장했다니요. 저는 CES 2026 참관을 결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니 대표가 흔쾌히 승인해줬습니다. 좋은 판단이라면서요. 다만 한 가지 당부가 있었어요. 리처드 웨인을 조심하라고요. 그 친구가 요즘 대만 쪽으로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리처드 웨인이라니.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때는 제가 졌습니다. 제 투자 결정이 실패하는 바람에요. 리처드는 그 틈을 타서 승승장구했죠. 지금은 업계에서 저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TSMC 독점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로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요. 라스베가스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한 건 2026년 1월 초였습니다. CES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 주변은 이미 인산인해였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도 이 행사에 여러 번 참석했지만 올해는 유독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어딜 가나 한국어가 들렸거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한국 참가 기업이 800개가 넘었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였는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압도적인 숫자였죠. 저는 먼저 삼성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메인 전시장에 삼성 부스가 없었거든요.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삼성은 올해 일반 전시에 참가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인근 호텔에서 프라이빗 미팅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당황스러웠어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그 호텔로 가봤습니다. 윈 호텔이었어요. 로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3-3-5 모여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미팅 분위기가 물씬 났죠. 저는 삼성 관계자를 찾아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미팅에 참석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초대받으신 분만 가능하다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로비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리처드 웨인이 서 있었습니다. 싱긋 웃으면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이클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어요. 혹시 삼성 미팅에 들어가려고 했냐면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나도 안 된다고요. 삼성은 이번에 정말 중요한 고객들만 만난다더라면서요. 그러더니 대신 좋은 정보를 하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TSMC가 곧 대규모 발표를 할 거라고요. 나라면 거기에 집중하겠다면서 어깨를 툭 치고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더러웠어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정보도 인맥도 없이 여기 온 거였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너무 없었죠. 호텔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양인 남자였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였고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거든요.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반도체 쪽이시냐고요. 제 명함을 봤다면서요. 저도 그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명함을 내밀었어요. 박준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직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전무였거든요.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삼성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거죠. 박준혁 전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봤다고요. 열심히 미팅 신청하시던 모습을요. 그 열정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나눠보시겠냐고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다음 날 아침 박준혁 전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3시에 삼성 프라이빗 스위트룸으로 오라고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솔직히 긴장됐어요. 삼성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회사였거든요.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 23층 스위트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일반 호텔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회의실로 개조돼 있었거든요.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 설치돼 있었고 반도체 웨이퍼 샘플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시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나노 공정 이야기를 들어보시겠냐고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삼성의 이나노 공정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수율이 60%까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50%만 넘어도 양산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훨씬 넘긴 거였죠. 게다가 전력 효율이 TSMC보다 15%나 높았습니다. 발열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됐고요. 놀라웠어요. 솔직히 삼성이 TSMC에 한참 뒤처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좁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고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박준혁 전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기술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2008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새로운 기술에 흥분해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가 크게 되었잖아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박준혁 전무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면서 말했죠. 그럼 한국에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떻겠냐고요. 공장도 보여드리고 연구소도 구경시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만 답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삼성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고요. 한국에 가서 직접 더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왜 굳이 한국이냐고요? 대만이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아시아 정세가 불안한데 괜히 위험한데 발 담그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 2008년 일 잊었냐면서요. 그때도 새로운 거에 혹해서 일 저질렀잖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때의 실패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려웠어요. 창밖으로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정말 한국에 가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고마워했다는 그 편지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한국을 도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한 번도 안 하셨을까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CES가 끝나고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번만큼은 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그 편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월 중순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미국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누군가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고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마이클 앤더슨 씨 맞으시죠? 라고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박준혁 전무님께서 보내셨어요. 라고 했어요. 김서연 씨는 통역 겸 가이드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다면서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김서연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한다고요. 뭐든 빠른 게 좋다면서요. 첫 번째 일정은 SK 하이닉스 방문이었습니다. 이천에 있는 본사로 갔어요. 연구소장인 이동수 박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과묵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에서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투어가 시작됐어요. HBM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동수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지금 전 세계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다고요.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대부분이 여기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끝이 안 보이는 클린룸에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수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다고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30년이라니요. 저는 2008년 한 번의 실패에 17년째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요. 저녁에는 한국무역협회 정미영 과장이 합류했습니다. 40대 여성이었는데 엄청나게 꼼꼼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일정을 분 단위로 짜놓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시라면서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삼겹살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신기했어요. 김서연 씨가 상추에 고기를 싸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을 나눈다면서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CES가 끝나고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번만큼은 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그 편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월 중순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미국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천장이 높고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안내 표지판도 깔끔했고 직원들의 유니폼도 세련됐습니다. 입국 심사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미국에서는 1시간 넘게 줄 서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입국장을 나오니 누군가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고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앤더슨 씨 맞으시죠? 라고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박준혁 전무님께서 보내셨어요. 라고 했어요. 김서연 씨는 통역 겸 가이드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다면서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김서연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한다고요. 뭐든 빠른 게 좋다면서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데 나중에는 다들 이 속도에 익숙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일정은 SK 하이닉스 방문이었습니다. 이천에 있는 본사로 갔어요. 연구소장인 이동수 박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과묵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에서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거칠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의 손이었죠. 연구소 투어가 시작됐어요. HBM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동수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지금 전 세계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다고요.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대부분이 여기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끝이 안 보이는 클린룸에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방진복을 입고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동수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다고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30년이라니요. 저는 2008년 한 번의 실패에 17년째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요. 저녁에는 한국무역협회 정미영 과장이 합류했습니다. 40대 여성이었는데 엄청나게 꼼꼼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일정을 분 단위로 짜놓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시라면서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삼겹살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신기했어요. 김서연 씨가 상추에 고기를 싸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을 나눈다면서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리처드 웨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그가 워싱턴 정계에 로비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중국과 너무 가깝다는 논리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만 못지않게 크다면서요. 게다가 북한 문제도 있지 않냐고 했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어요. 한국과 대만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대만은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지만 한국은 엄연히 독립된 주권국가잖아요. 북한 문제도 70년 넘게 관리해온 리스크고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프레임에 혹하기 쉬웠죠. 아시아는 다 위험하다는 단순한 논리가 먹히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제니퍼 리우라는 여자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친중파 로비스트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중국계 미국인인데 워싱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가 유력 매체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삼성의 파운드리 수율이 TSMC에 한참 못 미친다느니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리스크라느니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정보들이 버젓이 실렸는데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언론은 이미 그 기사를 퍼나르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위원회에서 한국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마이클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곤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제이슨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제이슨은 스탠포드에서 MBA를 하고 있는 28살 청년이었어요. 똑똑하고 야심찬 아이였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뭐든 1등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일에 빠져서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거든요.
제이슨이 대뜸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리처드 웨인 아저씨가 연락해서 아버지 걱정된다고 하시던데요. 한국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리처드가 제 아들에게까지 손을 뻗은 거였어요. 그 교활한 인간이 제 가족까지 이용하려고 하다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제이슨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놀라운 기회가 있다고요. 직접 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뭔가에 꽂히면 주변이 안 보이신다고요. 2008년 때도 그러셨잖아요. 그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고 했어요. 엄마가 매일 울었다고요. 저도 학교에서 애들한테 아버지가 회사 망하게 했다고 놀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이슨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2008년 제가 투자에 실패했을 때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엘리자베스와도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제이슨은 그때 겨우 11살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갈등을 다 지켜봤던 거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객관성을 잃은 걸까요? 한국에 대한 호감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버지 유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일정은 계속됐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김서연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몇 번이나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요. 그러던 중 박준혁 전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 뵙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서요. 누구냐고 물으니 직접 오시면 안다고만 했어요.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중요한 분인 것 같았어요. 약속 장소는 서울 종로의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아담한 가게였어요. 간판도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고즈넉하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것 같았어요. 도착하니 박준혁 전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계셨어요. 70대 후반쯤 돼 보였는데 눈빛이 굉장히 맑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기 마련인데 이분은 달랐어요. 젊은 사람보다 더 또렷하고 깊은 눈빛이었죠.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는데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소개해줬어요. 윤석진 고문님이시라고요. 삼성전자 초창기 멤버셨다고 했습니다. 80년대부터 반도체 사업을 일으키신 분이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회사의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시라고 했어요. 윤석진 고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씨 맞으시죠? 라고요. 영어 발음이 또렷했어요. 당신 아버지 로버트 앤더슨 씨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아신다고요? 어떻게요? 윤석진 고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90년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었대요. 기술력이 부족해서 미국과 일본 기업들에 밀리고 있었죠. 메모리 반도체는 어느 정도 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갈 길이 멀었다고 해요. 그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당신 아버지 로버트 앤더슨이었다고요. 제 아버지가요. 윤석진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는 당시 인텔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부사장급이었죠. 그가 개인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들에게 기술 조언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었어요. 회사 대 회사로 하면 복잡해지니까요. 비공식적으로 밤늦게까지 우리와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호텔방에서 화이트보드를 놓고 새벽까지 설명해 주시곤 했대요. 왜 그러셨냐고 물었습니다. 윤석진 고문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한국의 가능성을 믿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근성을 높이 샀다고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셨대요.
당신들은 반드시 해낼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은 해냈죠. 9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는 메모리 세계 1위가 됐고 지금은 파운드리까지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윤석진 고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 일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요. 인텔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버트가 돌아가셨으니 아들인 당신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왜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였어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고 믿었던 나라였던 거죠. 윤석진 고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당신 아버지의 믿음이 옳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거라고요. 당신도 아버지처럼 우리를 믿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잇겠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진 고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로버트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는 더욱 확신에 차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투자위원회에 한국 반도체 투자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생각이었어요. 데이터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도 정리했습니다. 삼성의 이나노 수율이 60%에 달한다는 것,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것,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근성까지요. 자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투자위원회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1시간 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런데 위원들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질문이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이 도발하면 어쩔 거냐,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리처드 웨인과 제니퍼 리우가 심어놓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 있었거든요. 결국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12명의 위원 중 9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국 투자안은 기각됐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에서 리처드 웨인과 마주쳤어요. 그가 싱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 됐군 마이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시장은 냉정하니까 라고요. 그 순간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주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 공급이 불안해진 거였죠. 뉴스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어요.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투자를 주장한 직후에 이런 일이 터지다니요. 회사 내에서 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도 제 의견은 무시당했습니다. 마이클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한국에 감정적으로 빠져서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였죠. 어느 날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당분간 쉬는 게 어떻겠나 라고 했어요. 강제 휴가를 권유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상 축출통보나 마찬가지였죠. 3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요. 집에 돌아오니 엘리자베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아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어요. 2008년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한국의 가능성을 믿은 게 죄인가요? 아버지의 뜻을 이으려 한 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저는 사임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사임서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번호였어요. 박준혁 전무였습니다. 마이클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투자안이 기각됐고 회사에서 밀려나게 생겼다고요. 박준혁 전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한번 오실 수 있겠냐고요. 보여드릴 게 있다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하지만 박준혁 전무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박준혁 전무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차를 타고 2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판교였습니다. 스타트업 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젊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박준혁 전무가 저를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안에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고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최현우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반도체 장비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습니다. 최현우 대표가 자기 회사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기존에는 네덜란드나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분야였는데 그걸 국산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직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은 글로벌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스타트업이 그런 첨단 장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연구실을 둘러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죠. 2008년 제가 실패했을 때 잃어버렸던 그 열정이요. 최현우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기회만 필요하다고요.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대기업들은 검증 안 된 스타트업에 투자하길 꺼려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강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녁에 박준혁 전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한소희라는 여성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단정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반도체 전문 기자라고 했어요. 20년 넘게 이 업계를 취재해왔다고 합니다. 한소희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냐고요.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90년대에 삼성을 도왔던 아버지요. 그리고 그 뜻을 잇고 싶다고 했어요. 한소희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게 자기 사명이라면서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포기하기엔 아직 일렀던 거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에밀리 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만 TSMC의 전 임원이었거든요.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나자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약속 장소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카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에밀리 첸이 저를 보더니 손짓했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동양 여성이었습니다. 눈빛이 예리하고 말투가 단호했어요. 인사를 나누자마자 그녀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이클 씨가 한국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면서요. 좋은 판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TSMC 내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요.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다고 했어요. 핵심 인력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이나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TSMC가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아닌가요? 점유율이 70%가 넘잖아요. 에밀리 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고요.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수록 리스크는 커진다고 했어요. 미국 정부도 이미 대안을 찾고 있다면서요. 삼성과 인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TSMC의 실제 수율 데이터 공급망 리스크 분석 그리고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까지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 첸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대만 사람이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만 하나에 세계 반도체가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건강한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면서요. 한국이 강해지면 대만에도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긴장감이 분산되니까요. 그녀가 건네준 자료를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폭탄이었어요. 제대로 활용하면 판도를 뒤집을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보가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알려지면 에밀리 첸은 물론이고 저도 곤란해질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에밀리 첸의 말이 맞았어요. TSMC의 리스크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비밀리에 삼성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삼성이 CES에서 프라이빗 미팅만 했는지,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움직였는지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요. 저는 한국의 박준혁 전무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히 통화해야 할 것 같다고요. 전화를 받은 박준혁 전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눈치채셨군요, 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에밀리 첸에게서 받은 정보를 분석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남아서 싸우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투자위원회는 이미 저를 버렸으니까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독자적인 투자 펀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한국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금을 모아야 했고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에밀리 첸이 준 정보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팩트들이요. 먼저 절친한 친구 톰 브래들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30년 직이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톰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 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다고 했어요. 이 정도 데이터라면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자기가 몇몇 큰손들에게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박준혁 전무가 삼성 차원에서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기술 자료 공유나 실사편회 같은 걸 제공해주겠다고요. SK하이닉스의 이동수 박사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스타트업 대표 최현우 씨는 자기 회사에 투자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한국 측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작된 거였죠. 그때 뜻밖의 연락이 하나 더 왔습니다. 일본에서였어요. 나카무라 켄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회사 임원이었어요. 그가 한일 협력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는데 한국과 손잡으면 시너지가 날 거라면서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역사적인 갈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즈니스 앞에서는 이해관계가 통하는 법이죠. 나카무라 켄지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일본의 소재 기술과 한국의 제조 역량이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날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 달 만에 펀드 설립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름은 코리아 세미컨덕터 파트너스로 정했어요. 초기 자금으로 2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톰의 인맥 덕분이었죠. 런칭 전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박준혁 전무 이동수 박사 최현우 대표와 함께 비밀 협약을 체결했어요. 상호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뢰로 맺어진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윤석진 고문을 다시 만났습니다. 고문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요. 로버트의 아들이 그의 뜻을 잇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성공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죠. 코리아 세미컨덕터 파트너스 펀드를 런칭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국 반도체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 여전히 TSMC가 대세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리처드 웨이는 공개적으로 저를 조롱했어요. 마이클 앤더슨이 드디어 미쳤다면서요. 한국 올인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업계 매체들도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어요. 실패한 투자자의 무모한 도박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다는 발표였어요. 수율이 60%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 정도 수율이면 충분히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든요. 주가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올랐어요. SK하이닉스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제 펀드의 수익률도 급등했죠.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처드 웨인이 반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가 저의 과거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제가 내렸던 잘못된 투자 결정을요. 당시 수천 명이 해고됐던 일이죠. 그 기억은 저에게도 아픈 상처였어요. 리처드가 그걸 언론에 흘렸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의 흑역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과거에 대규모 실패를 한 사람이 또 무모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논조였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어요. 몇몇 투자자가 자금을 빼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불안하다면서요. 최악이었습니다. 겨우 분위기가 좋아지려는 참에 이런 일이 터지다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2008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의 공포와 절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소희 기자였습니다. 기사 봤다면서요? 걱정된다고 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지냐면서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했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 웨인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어요. 진실로 승부하겠다고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웨인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에밀리 첸에게서 받은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요? 그 정보는 TSMC의 실제 리스크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였어요. 하지만 공개하면 에밀리 첸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보 출처가 드러나면 그녀는 업계에서 매장당할 거예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에밀리 첸에게 연락해서 의견을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각오했다고요. 진실이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요. 다만 시점을 잘 선택하라고 했어요. 최대한 효과적인 순간에 공개하라고요. 그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한국 반도체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이게 기회였습니다. 인터뷰 날이 왔습니다. 기자가 예상대로 2008년 실패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요.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웠다고 했어요. 더 신중하게 더 철저하게 분석하는 법을요. 그러면서 이번 한국 투자는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TSMC의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물론 에밀리 첸이 준 내부 자료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내용을 제시했어요.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미국 정부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삼성의 기술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요.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TSMC의 점유율이 압도적인데 한국이 그걸 따라잡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30년 전에 누가 삼성이 메모리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예상했겠냐면서요.
한국 사람들의 저력을 직접 봤다고 했어요. 그들은 해낼 겁니다라고 단언했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저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졌어요. 몇몇 대형 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대만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일본, 미국 본토 등으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였죠.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펀드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웨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미국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발표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동안 TSMC에 올인했던 빅테크들이 하나둘 방향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신호탄은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뉴스가 터졌어요. 일부 칩 생산을 삼성에 맡기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업계가 충격에 빠졌죠. 애플은 그동안 TSMC의 가장 큰 고객이었거든요. 그런 애플이 삼성으로 눈을 돌렸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엔비디아도 움직였어요.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TSMC만으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됐거든요. 삼성과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터 센터용 칩 생산을 다변화한다면서 한국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제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였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급등했어요. 초기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한 달 만에 30% 넘는 수익을 거뒀으니까요. 추가 투자를 원하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리처드 웨인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가 추진하던 TSMC 독점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빅테크들이 분산 전략을 택하면서 독점 계약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리처드의 펀드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업계에서 그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외였어요. 그가 먼저 연락을 하다니요. 통화를 받으니 그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인정한다고요. 당신이 옳았다면서요. 그러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협력하자고요. 자기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면서 같이 손잡으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황당했어요. 그토록 저를 방해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손을 내밀다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거절하지 않겠다고요. 과거의 원한을 품고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다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고요. 뒤에서 로비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짓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리처드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라이벌과 화해 아닌 화해를 했어요. 이기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복수보다는 상생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한국의 박준혁 전무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요. 박준혁 전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면서요. 삼성은 더 크게 성장할 거고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강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었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빅테크들의 한국 투자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어요. 삼성전자 주가 역대 최고가 경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당 12만 원을 돌파했다고 했어요. 1년 전만 해도 5만 원 밑으로 떨어졌던 주가가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BM 수요 폭발로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었어요. 제 펀드의 수익률은 이미 60%를 넘어섰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새로운 투자금도 계속 들어왔어요. 펀드 규모가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의미 있는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대만의 대안이 아니라 그 자체로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요. 미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강화를 발표한 거예요.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 제한을 완화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는 것도 적극 지원하겠다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리스크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기회의 땅이 됐습니다. 제가 그토록 주장했던 것들이 현실이 된 거죠.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들 제이슨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제이슨이 먼저 연락을 하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이슨이 말했어요. 아버지 뉴스에서 봤다면서요. 대단하시다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또 실패하실 줄 알았다고 했어요. 2008년처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면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제이슨이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에 같이 가보고 싶다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다면서요. 저는 당장 비행기 표를 예약하겠다고 했어요. 엘리자베스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가족 여행이 될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년 전 그 캄캄했던 밤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밀려나고 가족과도 멀어지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버지 덕분입니다 하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을 제가 거둔 것뿐이라고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건 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공항 로비 곳곳에 분홍빛 꽃장식이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제이슨이 감탄을 연발했어요. 공항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면서요. 미국 공항은 그냥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는 마치 관광지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진짜 놀라운 건 앞으로 보게 될 거라고요. 박준혁 전무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서연 씨도 함께였어요. 가족까지 함께 오셨다면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일정을 준비했다면서 기대하라고 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는데 제이슨이 창밖을 연신 바라봤습니다. 도로가 너무 깨끗하다면서요. 미국 고속도로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한국은 완벽하다고 했어요. 김서연 씨가 웃으면서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걸 못 참는다고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고친다면서요. 그게 빨리빨리 문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차가 공장 부지에 들어서는 순간 제이슨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다 반도체 공장이냐면서요. 끝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엄청났어요.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부지에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박준혁 전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이 만들어진다고요. 매일 수백만 개의 반도체가 이 공장에서 나간다고 했어요. 클린룸을 견학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내부가 엄청나게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는 공간에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로봇들이 웨이퍼를 나르고 기계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제이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냐고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박준혁 전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모른다면서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삼성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80년대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일본과 미국에 한참 뒤처져 있었대요. 수십 년간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밤새 일하고 연구하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 끈기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저녁에는 한소희 기자가 합류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엘리자베스와 제이슨을 소개하니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특별한 곳에 데려가겠다면서 우리를 이끌었어요. 택시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서울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좁은 길이었어요. 허름한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왜 여기에 왔나 싶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한소희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삼성 반도체 초창기 엔지니어들이 밤새 회의하던 곳이라고요. 30년 전에 이 좁은 방에서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설계했대요. 당시에는 돈도 기술도 없었지만 열정만은 넘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지처럼 된 곳이라고 했어요. 반도체 업계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온다면서요. 벽에는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토론하는 모습이었어요. 흑백 사진도 있었고 색이 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 사진 속 한 명이 눈에 익었습니다. 서양인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 사이에 앉아서 뭔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였어요.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말했어요. 이 사진을 구하느라 고생 좀 했다면서요. 당신 아버지도 여기서 함께 했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었다니요. 이 허름한 식당에서 한국의 미래를 함께 그렸다니요. 엘리자베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이슨도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꿈꾸는 사람들, 그 열정이 한국을 만든 거였습니다. 한국 여행 중에 뜻밖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이슨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러 온 것처럼 보였는데 날이 갈수록 진지해졌거든요. 삼성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젊은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또래 친구들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제이슨이 뭔가 자극을 받은 것 같았어요. 밤에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 검색하더라고요. 여행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할 말이 있다면서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호텔방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제이슨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오해했다고요. 2008년 이후로 아버지가 겁쟁이가 됐다고 생각했대요.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안전한 것만 찾는다고요. 그래서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항상 조심스럽기만 하셔서요. 제이슨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2008년 이후로 정말 겁쟁이가 됐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안전한 투자만 골랐죠. 제이슨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믿는 게 생기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서요. 회사에서 밀려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국을 믿었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아줬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슨도 저를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이 넓어졌더라고요.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엘리자베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거든요. 왜 굳이 이 먼 나라에 투자하느냐고요. 아시아는 다 비슷하지 않냐면서요. 솔직히 그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생각이 달라졌대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서연 씨가 극진히 챙겨줬거든요. 엘리자베스 취향에 맞는 맛집을 찾아주고 쇼핑도 도와주고요. 심지어 엘리자베스가 위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한국 전통 약재로 만든 차를 구해다 줬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된다면서요. 당신이 왜 이 나라에 빠졌는지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다고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다면서 김서연 씨가 설명해줬다고 했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문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라면서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놓였어요. 가족의 지지를 얻은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웨인이 한국에 왔어요. 저와 함께 투자 기회를 보러 온 거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랜 라이벌이자 적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서로 악수만 하고 별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함께 다니면서 조금씩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삼성 공장을 같이 견학하고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하면서요. 리처드도 한국의 저력에 감탄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둘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국식 고깃집이었어요. 리처드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부러웠다고요. 2008년에 당신이 실패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고 했어요. 드디어 마이클을 이겼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다고요. 경쟁자를 짓밟는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면서요. 오히려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을 미워했다고요. 2008년 이후로 당신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요. 당신이 저를 조롱할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없다고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술잔을 부딪혔어요.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쓰면서도 시원했어요.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니퍼 리우의 로비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거든요. 더 이상 한국을 위험한 곳으로 프레이밍할 수 없게 된 거죠.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저를 치유해 준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협력 재단 설립이었어요. 단순히 투자로 돈을 버는 것에서 나아가 양국의 인재 교류와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90년대에 비공식적으로 했던 일을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박준혁 전무와 이동수 박사가 한국 측 파트너로 참여해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단의 취지에 공감했어요. 박준혁 전무는 삼성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고 이동수 박사는 SK 하이닉스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의 나카무라 켄지도 함께했어요.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구조가 된 거죠. 반도체 산업에서 이 세 나라가 손을 잡으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에 반년이 걸렸어요. 법적인 절차도 복잡했고 자금 모집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도움이 컸습니다. 톰 브래들리가 월가 인맥을 동원해서 초기 자금을 모아줬고 한소희 기자는 언론을 통해 재단의 취지를 알려줬어요. 드디어 재단 설립 기념식을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대형 호텔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임원들,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 일본 기업인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요. 2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습니다. 연설 순서가 됐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어요.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이 땅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믿었던 한 미국인에 대해서요.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국 엔지니어들을 도왔습니다. 밤새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용기를 줬어요. 그가 뿌린 씨앗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뜻을 잇는 것뿐이라고요. 청중 사이에서 윤석진 고문이 눈물을 흘리는 게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연신 눈가를 훔치고 계셨어요.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한소희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다면서요. 눈이 촉촉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하실 수 있겠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당연하다고 했어요. 한소희 기자와의 관계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혼한 지 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가치관 차이로 헤어졌대요.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유부남이었고 그녀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엘리자베스를 배신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한소희 기자가 웃었습니다. 알고 있다면서요?
기대하는 거 없다고 했어요. 그냥 좋은 친구로 남고 싶다고요. 같은 꿈을 꾸는 동료로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요. 저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른스러운 관계였어요. 젊을 때 같았으면 감정에 휩쓸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분별할 줄 알게 됐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걸요. 재단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 대학생들의 실리콘밸리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젊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기여하게 하는 거죠. 미국 학생들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양방향 교류가 중요하니까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첫 해에 지원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이 기회를 원했어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 12만 원이었으니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SK 하이닉스도 비슷했어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제 펀드 수익률은 150%를 넘어섰어요.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자산이 2배 반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변화였어요. 한국 반도체가 세계 무대에서 확실한 위치를 잡은 거였습니다. 더 이상 대만의 대안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요. 애플의 신형칩 3분의 1이 삼성에서 생산됐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한국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했어요.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은 거의 전량 SK 하이닉스 제품이었고요.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이 됐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서울의 하늘이 높고 푸르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재단 1년 기념 행사가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니 익숙한 얼굴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박준혁 전무, 이동수 박사, 김서연 씨, 정미영 과장, 최현우 대표, 그리고 한소의 기자까지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인데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친근했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념 행사는 서울 시내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작년보다 규모가 더 커졌어요. 5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왔어요. 톰 브래들리와 리처드 웨인도 함께했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재단의 정식 멤버가 됐어요. 인턴십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어요. 1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 투자안이 기각됐을 때의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다고요. 연설 마지막에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을 모셨다고요.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무대 옆을 바라봤어요. 제이슨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휠체어에는 윤석진 고문이 앉아 계셨어요. 90이 다 된 연세에도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윤석진 고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이슨의 도움을 받아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청중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에 한 미국인이 우리를 도와줬다고요. 그의 이름은 로버트 앤더슨이라고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기술도 돈도 경험도요. 하지만 로버트는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줬다고 합니다. 밤새 함께 토론하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줬대요. 그 사람 덕분에 오늘의 삼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요.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윤석진 고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버트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거라고요. 당신은 훌륭한 아들이라고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테라스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빛 공해 때문에 보이지 않던 별들이 여기서는 보였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버지 해냈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제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로 넘겨줄 준비가 됐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슨이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있었다고요. 제이슨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저도 인사드릴게요 라고요. 할아버지 손자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아들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저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빛의 일부가 됐습니다. 아버지 덕분에요. 이 감동적인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